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유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세금에 관한 것인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당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금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뭐 그냥 근로소득자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다 끝이지 뭐. 내가 왜 세금에 신경을 쓰지?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나도 좀 세금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나도 그 뜻은 이제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 돈이 많은 분, 자산이 많은 분,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많이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법을 알면 알수록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세금은 알면 알수록 이게 우리한테 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또 법률, 이것은 아주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그런 그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들만 제가 이제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세금을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이냐? 두 가지 한번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집주인이 체납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집주인이 나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체납을 하니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임대인 A는 그 시가 5억 원 상당의 건물 여기를 이제 담보로 해서 2014년 4월 2일 은행으로부터 이제 2억 원을 빌리죠. 그리고 2억 원을 빌릴 때 이제 담보로 이제 건물을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한편 A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5월 20일에 종합소득세 2억 원을 신고한 후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았죠. 돈을 막 빌리고 막 세금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그냥 했는데 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건물에요, 전자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지 하고 이 A로부터 이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택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을 임차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되느냐, 대출이 얼마 있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져요. 그죠? 우리가. 왜냐면은 그 건물이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과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근저당, 그러니까 저당권 채무액이 얼마 있냐 이걸 이제 바로 등기부를 등본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따라서 이제 이 그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이 B는 역시 이제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봤어요. 확정 일자를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주택 임차를 하시다 보면 주택 임차에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확정 일자를 받죠. 그 날짜로. 그러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더라도 그거보다 이제 우선하여 우리가 이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상가를 임차를 할 때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한 임대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B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보고 시가 5억 원, 건물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담보, 그죠? 담보 대출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가가 5억 원이고 담보된 채무가 2억 원이고 나는 이제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니까 이 B라는 사람이 그래, 이게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2억 원 은행에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내가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전하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체납을 했대요. 그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체납이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상가 건물을 압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과세관청은요, 국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채권 채무가 있으면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해서 뭐 가압류를 한다거나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압류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과세관청은 바로 그냥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체납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가지고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데 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그걸 공매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상가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4억 원에 낙찰이 된 거죠. 매각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지금 B라는 사람이고요. 물론 가명이에요. 실명은 아니고 이 이후로도 사람 이름 몇 명 나오는데 다 가명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케이스 사례는 다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4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B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례인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사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많이 열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 돼 있는지 내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보통 그것만 확인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그 건물을 압류하고 또는 토지를 압류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그걸 세금을 먼저 뽑아간대요. 이거를 바로 조세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조세 우선권. 조세가 먼저 우선해서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조세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다면 바로 압류하고 공매 처분을 해서 물론 이제 독촉 절차를 거치고요. 공매를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가 무조건 우선한다고 하면 저당권자니 다른 채권자들은 도대체 내가 그걸 왜 돈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런 그 거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세 우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 제한이라는 것이 바로 조세 우선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 우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일이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에요.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라고 하면 저당권자나 임차인이 국가에 우선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세 우선권의 제한이라 우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조세는 항상 원칙적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무한정 인정하다 보면 다른 그 우선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데 그 제한이 즉 기준일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보다 빠르냐 늦느냐 그거보다 법정 기일보다 빠르면 그 사람들은 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의 조세보다도. 근데 그 뒤에 있다라고 하면 조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정 일자라든지 근저당 설정일이라든지 이거와 법정기일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먼저이냐 그리고 이 법정기일이 과연 무엇이냐를 또 봐야 되겠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래요. 근데 정부가 부과 결정하는 국세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부과 결정을 하는 세목인데요. 그것은 납세고지서의 발송, 국가가 발송한 날, 그날, 그러니까 이런 신고의 또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이 날짜와 그보다 다른 채권자의 그런 권리가 우선하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 변제를 누가 받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14년 5월 20일이에요. 왜 그렇죠? A가 그날 신고를 했어요. 소득세를. 그죠? 그 소득세를 그날 신고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체납 그날이죠. 그죠? 그래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14년 5월 20일이에요. 그리고 B의 확정일자. B는 언제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았죠?
14년 5월 30일이에요. 그죠? 5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법정 기일이 14년 5월 20일이고 B의 확정일자는 5월 30일이에요. 더 뒤에 있죠. 그죠? 네, 확정일자를 더 뒤에 받았어요. 근저당권을 보니까 근저당권자는 14년 4월 1일날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 기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5월 2일, 4월 2일 이게 더 빠르죠.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B는 임차인 B는 5월 30일이기 때문에 조세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되면 건물이 4억 원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제일 우선해서 2억 원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국가가 나머지 2억 원을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B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러한 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을 하면 이제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근데 주택 임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아파트로 어떤 단독주택 빌라 들어간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체납된 거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할 테니까 동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임대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럴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이 임대인 동의 얻어가지고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가를 임차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상황이 다르겠죠. 상가를 임대하는 그런 임대인들은 다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 법률이 좀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뭐 그게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 내용이요. 지금 B는 아무것도 임차 보증 하나도 회수를 못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쓴 책에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이제 2012년에 제가 처음에 실어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세금에 관심 없어. 이건 뭐 내가 임차인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실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 그때는 사실 이런 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최근 뉴스에도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많이 보증금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게 그 공영 방송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좀 깡통 전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세값은 많이 올라가고 집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거나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임대인이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고 했을 때의 그 대출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살펴봐야겠지만 임대인이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확정일자를 좀 빨리 받는 게 왜냐하면 조세 우선권이라는 건 법정 기일과 그 확정일자가 어느 것이 더 빠른가에 따라서 우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사실 변호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변호사도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세금을 잘 몰라요. 저처럼 이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세금을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사례고요. 이거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왕순진 변호사 실명 아니에요. 다 이제 가명이고요. 왕순진 변호사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이제 2명으로 이루어진 그 합동법률사무소 망해합동법률사무소 물론 이제 다 가명이죠. 망해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 변호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 망해합동법률사무소 대표였던 이학덕이죠. 대표 변호사는 왕순진 변호사를 이제 채용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가 3명이 되니까 법무법인을 이제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펌이죠. 로펌. 그걸 만들려면 이제 변호사 3명이 필요한데 마침 이제 1명을 더 고용을 하고 3명이 되니까 법무법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법무법인 만들면 조금 이제 폼이 더 좋잖아요. 사실 무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3명으로 이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3명을. 근데 이제 이 지금 왕순진 변호사는 밑에 두는 이제 월급 받는 이제 고용 변호사인데 이걸 법무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한책임 사원 3명이 필요하니까 이 왕순진 변호사가 고용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냥 구성원으로 등록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대표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거 그냥 형식적일 뿐이다. 너 월급 받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하자. 근데 이제 왕순진 변호사는 상당히 그 고민이 되죠. 이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은 자기가 어떤 채무 같은 것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학덕 대표 변호사는 이거 너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등록을 안 하면 너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나가라. 나 다른 사람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법무법인으로 이제 바뀌었죠. 망해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망해로 바뀌었어요. 왕순진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월급 받는 건 똑같죠. 그냥 월급 받는. 자기는 이제 구성원, 뭐 흔히 말하는 파트너 변호사,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용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받고요. 그죠? 3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악덕 변호사가 이학덕 대표 변호사가 너무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겼죠. 네.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뒤에 왕순진 변호사는 아주 놀라운 통지를 받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망해 법무법인 망해가 체납한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민사상 채무 이런 거는 뭐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나간 다음에 이미 퇴사를 했는데 2년 후에 법무법인 망해가 세금 체납했다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쪽지가 날라올 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봤어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법무법인 망해가 망했대요. 네.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망해가 남겨진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이학덕 대표 변호사 도망갔죠.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왕순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면요. 2차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그리고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대요. 예. 설마 내가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리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2차 납세 의무자, 방금 말씀드린 2차 납세 의무자가 뭐냐 하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무한책임 사원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들, 부모, 자식, 그죠? 부부, 친척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다 합해요. 합해서 50%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에 관한 권리 실적을 행사하는 자, 또 이런 사람, 요거는 무한책임 사원 과점주주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업 양수인, 그 사업 양수도 할 때 사업 양도인이 체납한 세금을 양수인이 이제 2차로 부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의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죠. 그죠? 법무법인 망해예요. 그 법무법인 망해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재산도 없대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그 법무법인 망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사업 양수인은 이제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양도인이 체납하고 넘겨버린 거, 그렇죠? 그 넘길 때까지 확정된 세금을 양수인이 2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요 사례하고는 좀 다르니까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무한책임 사원, 구성원, 파트너 변호사죠. 근데 이 왕순진 변호사요, 어땠죠? 형식적으로만 등록을 한 거죠. 그죠? 자기는 실제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가 너무나 억울했죠. 그래서 이제 불복을 했어요. 이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매달 메일로 전달받은 월급 명세서, 월급만 받은 거, 딱 일정하게 받은 거 하고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다른 법률 변호사들 그리고 직원들의 확인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서 간신히 이제 자신은 이 법인에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적 구성원에 불과하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서 간신히 이제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조차 세금, 즉 세금의 기본 그 지식이 바탕이 된 2차 납세 의무자 이런 것만 알았더라도 자신이 적어도 퇴사할 시점에 이 회사가 어떤 체납 상태에 있었는지 세금을 못 낸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자기가 퇴사를 하면서 자기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법인에 옮겼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일은 좀 더 쉽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설사 형식적으로 구성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로 발생한 사례고요. 변호사조차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그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만약에 이런 것이 입증이 못 됐다면 6억 원을 왕승진 변호사가 그대로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세금에 대해서 알아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세금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구나 해서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 뒤에 세금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